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치과기공학 개론의 배은정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제1부 치과의료의 발전사 중에서 제3장 치과기공용 재료와 기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와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이 어떠한 장비들이 있고 어떠한 소재가 있으며 이러한 소재와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치과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지 예전에 썼던 장비와 최근에 나와 있는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장비도 있을 거고 한 번쯤은 이런 장비를 봤던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생소한 장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시간에서는 이러한 장비 앞장에서 말을 살짝 끊겼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미리 살짝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러한 장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되면은 그 실습 과정에서 또 한번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장비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치과 기공용 재료와 기계 중에서 첫 번째로 치과용 엔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엔진은요, 예전에는 발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엔진, 뭔가의 동력을 사용한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대중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발로 굴려가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동력 에너지를 가지고 엔진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190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이렇게 족탑식 엔진이라고 해서 발로 굴려가면서 사용하는 엔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엔진에서는요, 흑백 사진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마 꽃무늬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진 자체에다가 꽃무늬를 이렇게 그려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그런 장비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치과용 장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멋스럽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재에 들어서는 이런 전기적인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족탑식 엔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엔진을 사용한 치과용 장비로는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바로 핸드피스죠.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안이를 갉아낸다든지 할 때 무언가 잉 소리가 나는 걸로 이렇게 깎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때 사용했던 그 장비가 바로 핸드피스라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제 치과 진료실에서 쓰여지는 이런 핸드피스와 그다음에 치과 기공에서 쓰여지는 핸드피스가 뭐 완전히 다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떠한 재료를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회전력이라든지 그 모터 끝부분에 달린 그런 이제 툴들이 강성이 다이아몬드의 강성을 가져 있는지 그냥 일반적인 이제 금속의 강성을 가져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무언가 절삭을 한다든지 갈간할 때 쓰여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기공용 전기 엔진으로는요, 대표적인 요 핸드피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요 핸드피스 앞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툴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기장치, 즉 모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핸드피스와 같이 항상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렇게 모터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습실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실습실에서 사용하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 즉 전원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방식도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동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자동식 혹은 수동식으로 해서 페달을 밟아서 사용하는 요 가운데 사진처럼
가운데 이렇게 빨래판처럼 생긴 게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피스를 구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발판을 누르시면 모터가 돌아가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발판이 아니라 이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무릎으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이런 엔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삭제 기구입니다. 초창기에는 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톱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삭제가 필요한 부분은 연마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핸드피스와 더불어서 핸드피스 끝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연마기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휠과 포인트 형태의 연마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은요, 무언가 납작하고 동그란 이런 비행 접시 모양의 이런 기구를, 이러한 도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휠, 디스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휠 모양을 이제 맨들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보라색의 무언가 끝부분이 약간 뾰족하긴 하지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은 부분을 연마를 할 수도 있게끔, 즉 이러한 휠이나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하고자 하는 치아의 뭐 옆면이 됐을 수가 있겠고, 위쪽 부분, 즉 치아의 교환면이 됐을 수도 있겠고, 내면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거친 부분을 이제 평활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연마기구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분말이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일반적인 보철물을 이제 가공할 때 쓰여지는 이런 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도가 좀 강한,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한 소재도 쉽게 가공을 할 수 있게끔 최근에는 이러한 이런 이제 툴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조기입니다. 자, 매몰된 납형을 제거한 후에 음형의 공간에 금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치과 보철물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치과 보철물을 금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금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공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기공 과정 중에 하나가 요 주조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즉 납형, 그 왁스로 제작된 요 납형을 금속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매몰된 어떤 음형에 이제 용융된 금속을 주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금속을 주입하는 방법으로는요, 이제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원심력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놀이 방식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래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좀 많이 했던 놀이기는 한데, 뭐 최근에는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자, 쥐불놀이라고 하죠. 깡통 안에다가 이런 이제 불이 나는 무언가를 집어넣고 막 돌리게 되면은 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불꽃이 이런 잔상을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을 촬영한 상태인데, 이러한 놀이를 했었죠. 이걸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조할 때도 이런 원심력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 이런 원심력보다는 이제 사람의 손 혹은 발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런 펌프식,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펌프식 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혹은 이제 아래쪽 왼쪽에 있는 이제 진공 압박, 우리 화장실에서 종종 보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흔히 뚫어뻥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장비처럼 무언가 진공 상태에서 압박을 가해서 금속을 용융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일일이 돌려가면서, 이것도 원심력을 이용한 거긴 한데 조금은 조금 더 사람의 손, 즉 사람의 이제 이런 힘이 필요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장비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동적인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장비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 방식의 주조기를 사용을 하느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직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심 주조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원심력, 즉 회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주조기 안에는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스프링이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거에 저항하는 이런 원심력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주조기 위에다가 금속을 올려놓고 용융시킨 다음에 이 원심력을 풀어주게 되면은 원래 있던 방향으로 스프링이 감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돌아가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이 안에 용융되어 있던 금속이 그 매몰된 링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는 이런 회전 방식을 사용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원심 주조기 외에도 압력을 가해서 용융된 금속을 넣어주는 가압 주조기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한 훨씬 원심력보다 정확하고 일률적인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이런 고주파를 사용한 원심 주조기도 최근에는 많이 개발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합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합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하학 모형의 교합 관계와 하학 운동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틀니를 제작할 때는 그 사람의 이런 전방 운동이라든지 측방 운동이라든지, 즉 여러분들이 아 하고서 입을 벌리던가 이런 개폐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의 이런 운동 경로를 알아야지만 정확한 이런 교합 관계를 통한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이런 그 교합 관계, 이런 하학 운동이라든지 개폐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 경로를 이제 구강 안이 아닌 구강 밖에, 즉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을 때 그 모형상에서 재현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이 교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사람의 상악과, 즉 위에 있는 턱에 있는 치열들과 아래 턱에 있는 치열들을 우리가 보통 석고 모형으로 대체로 만들죠. 그 다음에 석고 모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위아래를 동일하게 내가 실제로 구강 안에서 앙 물었을 때와 내 구강을 만들어낸 재현해낸 이 석고 모형들을 똑같이 앙 맞물렸을 때 똑같아야지만 보철도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교합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합기의 기능으로는 사람이 개폐 운동을 하듯 입을 아 벌리고 닫는 이런 개폐 운동을 하듯이 이런 개폐 운동만 재현해 줄 수 있는 교합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래턱이 움직이잖아요. 앞으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이는데 이 앞으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춰질 수도 있는 조금 더 복잡한 완전 조절성 교합기, 특수 교합기, 자유운동 교합기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 주로 쓰여지는 교합기로는 이제 반조절성 교합기, 지금 오른쪽 위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금색 모양의 무언가 물체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저게 위아래로 스프링이 있어서 열리고 닫히는 이런 개폐 운동을 재현해 줄 수 있는 교합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속칭 말하자면 딱딱이 약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딱딱딱 상하 교합 관계를 이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딱딱이다라는 이제 교합기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습을 하실 때는 이런 교합기를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숙련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제 완전 조절성 교합기나 평균치식 교합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악관계, 악골관계를 정확하게 재현을 해야지만 역시 만들어진 보철물도 정확하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기능 운동적인 것을 재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잘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교합기 종류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교합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치식도 있고 반조절성도 있고 완전조절성도 있고 하는데 물론 이런 교합기들을 다 사용해 보면 좋겠지만 뭐 기능적으로도 사용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실 교합기의 비용도 굉장히 천차만별이라 여러분들이 모든 교합기를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거고 우선 이제 이런 수업 할 때 이런 교합기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철물이 적용되어지는 범위가 크다. 이제 간단한 인레이 보철이나 보철물의 영역이 작다라고 하면은 그때 적용되어지는 교합기도 완전히 크고 완전히 완전조절성 특수 교합기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단순한 개폐 운동이 가능한 교합기를 많이 적용하는 편이고요. 자, 만약에 환자가 무취약 환자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악골관계를 재현해내는 뭐 덴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좀 정밀하고 정확한 악골관계 재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이런 교합기뿐만 아니라 이제 교합기 연결하는 페이스보호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사용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완전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교합관계체들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실습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과거에 사용했던 다양한 교합기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교합기들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치입니다. 과거에는 도치를 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치라는 것은 이제 도자기로 만든 치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흔히 이제 세라믹이라고 표현하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도자기로 만들어진 치아라고 하면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치아가 어떤 치아일까라고 좀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심미적으로 봤을 때 치아색과 유사하게 재현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기능에서는 매우 우수할 수는 있겠죠. 단점으로는 무엇이냐? 무거워요. 우선은 도자기로 만든 것은 다 흙으로 만들어서 꽝꽝꽝꽝 뭉쳐서 빚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자기 들어보셨죠? 물론 이제 그만큼의 하중이 뭐 적용되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치아 하나하나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 풀아치 즉 이게 총이치로 덴처로 틀니로 만든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것을 쓰느냐 이제 과거에는 이런 도자기 치아를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도자기 치아 이상의 마모성 즉 닳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성을 가지면서도 무게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인공합성 수지치랑 초경질 레진치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수지치 혹은 레진치가 임상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레진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레진치를 사용해서 인공치를 배열을 하게 되면은 도치에 비해서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환자가 아무래도 느끼는 하중적인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레진치를 주로 이런 의치상 만드는 데 사용.
다음으로는 의치상 재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레진치를 사용해서 틀니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이 레진치가 들어가는 부위 제외하고 잇몸을 재현해주는 그 빨간색 부위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의치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18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금속상이 도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쓰여지는 틀니도 마찬가지로 금속상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틀니를 끼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면은 알겠는데, 이렇게 잇몸, 즉 우리 입천장이라고 하죠. 입천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내면을 보시면은 메탈, 즉 금속상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요 금속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치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이런 하중이라든지 파절에 대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820년대 처음으로 금속상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후에는 1940년대에는 레진상이 도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분에서 금속이 비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리 이제 잇몸 색깔과 유사한 레진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심미적으로는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레진상이 많이 이제 겉부분으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레진상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파절에 대한 위험성은 금속을 내면에 이제 심미적으로 보이지 않게 내면에 넣어서 이런 이제 장단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치상을 만드는 방법으로는요, 우선은 파우더와 분말과 그 다음에 리퀴드, 액체가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액체와 분말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샌가 약간씩 떡상, 즉 우리가 떡 주무르듯이 찐득찐득해지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굳기 전에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굳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에 삶아주는 이 중압관계, 완전히 열을 가해서 이것을 완전히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주는 작업 단계까지 거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총이치, 즉 풀덴처 이러한 틀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D 프린팅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4차 산업 얘기하면서 3D 프린팅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의치상 부분을 프린팅으로 뽑아내는 이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환로입니다. 자, 제작된 납형은 링에 매몰하여 소환 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앞서서 우리 주조기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주조 단계 바로 직전이 바로 소환 단계인데요. 즉 납형을 만들고 그 납형을 링으로 감싸서 거기에 매몰제를 붓게 되면은 매몰제가 굳으면서 나중에 그거를 굽게 되면은 매몰제 안에 들어있던 그 납형이 이제 기화되면서 사라지게 되고 납형이 있던 자리가 이제 음형으로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 안에 금속을 용융시켜서 원심 방식으로 넣는다라고 설명을 이제 앞서서 했는데요. 그때 이런 납형을 녹이는 바로 장비가 소환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환로의 목적은 연소물을 기화시키고 가스를 제거해서 몰드를 형성한다. 즉 금속이 들어갈 이 납형의 음형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환의 목적으로는 매몰제를 열팽창시켜서 수축을 보상한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요것까지 이해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보철물 제작하는 이런 관교 위치라든지 그런 시간이 가면은 아니면 재료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환에 대한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보여지는 사진들이 바로 메모리된 링이고요. 그 메모리된 링을 이제 가운데 사진처럼 소환로에 넣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그 소환로 내부가 빨갛게 붉게 노랗게 보이는 건데요. 열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 소환로 상태는 오른쪽과 같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상태일 때 매몰된 링을 넣어주고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매몰된 링 안에 있던 납형이 다 녹아서 기화돼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소성로입니다. 소환로와 똑같이 열을 발생하는 장비인 건 유사한데요. 이때 적용하는 이런 보철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소환로 같은 경우에는 골드 크라운이라든지 인네이라든지 이런 보철물 혹은 이제 이런 덴처의 프레임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이 소성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라믹 재료, 즉 치과용 도제를 구워낼 때 사용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치아 모양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가 지금 이제 철사 같은 경우에 이제 꽂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신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세라믹 분말을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워낸 상태거든요. 우리 이제 치과 보철물 만들 때 치아색 나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구워내는 이런 방식을 쓸 때 이런 도제로를, 즉 소성로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샌드 블라스터입니다. 말 그대로 이런 샌드, 모래 입자를 이제 블라스팅 한다라는 건데요. 공기 압축기 압력으로 블라스팅 파우더를 분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샌드 블라스팅의 목적으로는 주조체의 매몰제를 제거한다. 즉 주조를 마치고 나면은 용융된 금속 주변으로는 매몰제가 남아 있겠죠. 남아있는 매몰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매몰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하면서 매몰제의 제거 효과도 같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주조체의 외부에 덮여있는 산화막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타 이런 불순물들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가집니다. 더불어서 모래 입자가 일률적인 이제 기압으로 표면을 분사시켜주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거칠했던 부분들도 모래 입자에 의해서 깎여나가면서 표면이 좀 고르게 활택해지는 효과도 같이 얻게 되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샌드 블라스팅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물론 모래 입자가 일률적인 기압으로 쏘아지면서 아주 강하진 않아서 사실 이렇게 뭐 손이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따끔따끔하거나 혹은 이런 모래 입자가 손에 묻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인체에 흡입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런 고무장갑이라든지 이제 방진 효과를 가진 의복을 좀 착용하고선 작업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건강상으로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샌드 블라스팅 처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가운데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몰제가 덮여있던 주조체에서 오른쪽 같이 매몰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산화막과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표면이 어느 정도 좀 활택해진 이런 주조체로 바꿔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알콜 램프와 토치 램프입니다. 알콜 램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제 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한두 번씩은 써봤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이제 우리 때는 이런 유리로 된 알콜 램프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공 작업에서 왁스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납형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형을 녹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적절한 온도를 가진 램프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주의를 좀 요하면서 작업을 당연히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알콜 램프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 가스를 이용한 토치 램프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납형을 좀 녹이는
그래서 납형이 녹아지면서 조금 이제 표면을 활택하게 만들어준 처리도 하겠고요. 뭐 종류나 방법이나 이런 하는 방식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납형이나 치은 형상 시 왁스를 용융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량용 저울입니다. 이제 치과 기공 과정에서 재료의 음량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겠고요. 우리가 주조할 때 이제 금속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 할 때 이 골드를 측정을 하기도 하겠고요. 뭐 기타 다른 재료들, 뭐 매몰제가 몇 그램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뭐 파우더와 물이 얼마만큼 섞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지만 보철물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필요한 저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공용 선반입니다. 이 기공용 선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운데 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휠이 달려 있고요. 작은 보철물 보다는 조금 더 큰 보철물, 즉 교정장치라든지 아니면 의치상의 레진 부분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마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프로텍티브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연마제나 이런 것들이 날리지 않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는 보통 이제 연마를 위한 연마제를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마제를 묻혀가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표면이 훨씬 더 활택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치과 기공 작업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재료와 기구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물론 오늘 설명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것만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다양한 재료와 훨씬 더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조 방식이 거의 대표적인 걸로 들어가 있고 그 주조 방식에 따른 장비와 재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주조 방식뿐만 아니라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3D 프린팅이라든지 캐드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미적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될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지면서 8주차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퀴즈입니다. 상하악 모형의 교합관계와 하악 운동을 재현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반조절성, 완전조절성, 평균치용, 특수용, 자유운동용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설명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장비였는지 이것을 정답을 파일명으로 적어서 아예 과제물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제가 제출할 때 학번과 이름으로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단답형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한글 파일 안에다가 적어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제출할 때 아예 파일명을 이 단답형으로 저장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좀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8주차 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사정보 시스템 안에 있는 과제물 게시판 8주차 퀴즈방에다가 정답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